제 소개는 이제 미술품은 컬렉션만 해갖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림을 모으는가? 그리고 그림을 모으면 어떤 값어치가 있겠는가?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제 간단한 글이고요. 79년도에 이탈리아의 그 남부 폼페이 유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940년 전이라는 거예요. 1940년 전에도 이탈리아의 부호들은 이렇게 가정집에 벽화를 멋있게 치장을 해서 불을 과시하면서 문화를 즐겼던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도 11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문화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미술품을 컬렉션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미술품을 컬렉션하는 양반 세력들, 귀족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패션이고 두 번째가 퍼포먼스, 즉 이론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이지 말고 persistence, 꾸준히 하려는 거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사는 게 낫다. 그 퍼포먼스죠. 그 다음에 그걸 그림 한 번 사가지고 그냥 그림 괜히 샀어. 그림 샀는데 그 그림값이 안 오른다 그러고 그림 괜히 샀어 하고 다시는 그림을 안 산 사람이 있어요. 실례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2004년도에 그림을 좀 샀었나 봐요. 근데 그 그림값이 안 오르니까 그 신문에 인터뷰할 때 기자가 그림을 물어봤는데 그림은 돈이 안 된다. 인사이트 펀드에 가입해라. 그게 미래에셋에서 그때 판매한 상품이에요. 그때 인사이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손실이 한 70~80% 됐었어요. 네? 대신 미래에셋은 그 돈으로다가 본사 사업을 옮기고 해외에다가 빌딩을 사고 해갖고 미래에셋은 엄청 커졌죠. 그때 수조 원의 차익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2004, 5년대 그림에 투자해라. 그래서 저도 신문사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잡지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6년도, 7년도가 단군 이래 최고의 미술 호황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때 100만원짜리가 1년 만에 막 4천만원 될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림을 사봤는데 그게 가격이 안 온다고 그림을 다시는 사나 봐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사고 성공하면은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갖고 처음 섰는데 홈런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이비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쳐갖고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홈런 친 거만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삼진 아웃을 당한 거는 기억을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삼진 아웃은 1330번을 당했어요. 삼진 아웃이 두려워갖고 방망이를 안 해줄었으면 홈런을 못 쳤다는 소리예요. 그림도 하나 사갖고 성공했으면 그건 쪽집게죠 진짜. 그렇게 되기까지는 2년, 3년, 5년, 10년의 내공이 쌓여야 3할 때 타자가 돼야 성공한 선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림은 제가 겪어보니까 100개 사가지고 10개, 5개만 성공해도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림은. 제가 재테크 쪽으로만 말씀해서 뭐한데 전문가가 되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수백 점을 샀는데 저는 한 80~90% 성공을 했어요. 그러기까지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틀리는 거니까 다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산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컬렉터 유형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유부단형, 우자가 빠르네. 우유부단형, 자아도취형, 소탐대실형, 리서치 액션형. 우유부단은 말 그대로 정보 수집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정보 수집은 엄청 하는데 액션을 안 따라요. 액션을 안 취해요. 그럼 그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림 공부를 엄청 했어. 한 10년간 내용을 쌓았어. 근데 그림 한 점도 안 샀어. 그 쓸모없는 정보죠. 쓸모없는 공부죠. 두 번째는 자기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 영동에 열평이 났지 강원도 고성 산골에 100만 평 갖고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또 서울이 어디고 땅은 넓어서 좋은데 그게 맹지다. 그럼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자기 취향이 물론 좋습니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간단히 선을 그어줍니다.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300에서 500까지만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죠. 300만원, 500만원 쓴다고 그래갖고 뭐 가산이 탕진되거나 자기 인생이 폭삭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뭐냐면 이제 커피값 기준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1년치, 2년치 우리 커피값 하루에 커피 한 2~3잔 먹잖아요. 그럼 2잔을 잡고 10,000원, 한 달이면 30만원 쓰잖아요.
1년이면 360만 원인데 360만 원 커피 좀 들어놓고 그림 한두 점 사고 즐길 수 있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재테크용으로 그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거실이든 침실이든 욕실이든 주방이든 그런데 그림 놓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면서 이발소 그림 같은 거 사면 안 되죠. 그건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도 즐기면서 또 어느 날 그 재테크가 되고 또 자기가 돈 필요할 때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림을 사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컬렉션의 키포인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만족과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 거를 사려는 거죠. 1,000만 원 넘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이거는 워렌 버핏이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그림을 살 때 10년 이상 보유를 원칙으로 해요. 제가 수백 점을 컬렉션을 했지만 파는 거는 몇 점 안 돼요. 지금 10년이 넘어서 그거는 20년, 30년이 다 넘었죠. 근데 그 부가가치가 엄청 올랐죠. 1980년도, 90년도에는 재정저축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때 그 금리가 24~25% 됐었어요. 그때는 적금을 가입을 하면은 목돈이 마련이 되죠. 만기 때 타면은 그거 갖고 바로 그림을 샀으니까. 지금은 뭐 1%안 주잖아요.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은 1년에 이자 9만 원 줘요, 9만 원. 근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고구마 사고 뭐 사과 즐겨 먹으면 사과 사러 갔더니 40% 이상 올랐어요. 물가가. 그럼 39%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조카가 은행원 부지점장인데 자기 와이프가 은행에다만 예금한대요.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은행원 부인이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물가 비교해고 네가 잘 설명을 해라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림 하나 사겠다고 그러고 그림을 샀어요. 근데 지금 그림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죠. 뒤늦게. 옛날부터 제가 사라 그랬는데 안 사다가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보고 거다가 저한테 산 거를 그냥 족하니까 제가 싼 가격에 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결국은 저한테는 형님 뻘 되는 형님, 큰 형님이죠. 큰 형님 자기 아버지도 꼬드겨갖고 장원아한테 얼른 그림 사라고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림 사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제가 팔지 제 소장품을 고객한테는 거의 안 팔아요. 전시한 작가들 거를 주로 팔죠. 그리고 아까 원래 지금 예를 들었듯이 개성이 강한 작가의 혼과 삶이 녹아나는 그 동시대를 표현하는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사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대표작 유화가 됐든 드로잉이 됐든 판화가 됐든 구아시가 됐든 이름만 보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도 어느 거는 1,000억이 넘지만 어떤 거는 몇 억밖에 안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피카소 작품 몇 억짜리 살 바에는 거기 좀 한 단계 아래 레벨의 작가의 마스터피스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일정 그림은 작품이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을 미리 사갖고 난 다음에 일저주기를 한 다음에 전문가 만나지 마시고 그 전에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인연을 활용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은 반드시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깜빵간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은 암흑가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실패해도 도전하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박경진처럼 그림 한번 서봤는데 그게 손해봤다 그래갖고서 포기하면은 타석에 서갖고 한번 3진하고 당했다고 야구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갤러리, 아트, 페어, 경매장 이런 데 수시로 가려는 거죠. 유명한 컬렉터 사례, 조선시대 안평대군, 뭐 송룡, 김강국, 이병현 이런 사람들이요. 조선시대 때 있다는 거죠. 아까 서기 79년대 이태리에도 그렇게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있듯이 조선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평대군 그림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목류도. 네, 목류도원도가 유명하죠. 엄청 귀한 보물인데 일본에 가 있어요. 한국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목류도원도도 원래는 일본에서 한국에서 니를 한번 사라 이거 100억인가 200억 주고 사라 그런 얘기가 있었대. 80년대 초에. 그러면 그때 전두환이가 힘 있을 때 그냥 야 이거 사. 한마디 사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유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쳐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일본이 그래? 일본 국보가 됐어요. 우리 문화유산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강성현, 호환 유병철, 호림, 윤장석 선생 같은 분이 그나마 저런 분이 있어갖고 저 3대 큰선 컬렉터 3대 미술관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례로 호암 이병철 선생 같은 분은 그 손정이라는 서예가가 미술품을 엄청 컬렉션했어요. 인왕, 제색도 같은 경제정설의 작품, 그런 보물급들을, 국보급들을 엄청 갖고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하고 손정 선생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손정 선생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한테 이 회장 나 돈 좀 꿔주시오. 담보는 내가 소장했던 그림, 서예품 이런 거 맡길 테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런 거에 엄청 해맑은 사람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고 다 담보를 하고서 빌려줬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당선됐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죠. 서예 선생, 박정희 대통령의 서예 선생님이었어요. 손정 선생이. 그 국회의원 뺏지 안 하고 자기가 모았던 거 다 바꾼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 국회의원 된다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예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 컬렉션 해놓은 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그대로 다 인수해갖고 미안하니까 기와집 한 채값 더 주고 그 물건들이 지금 미움 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용인에 그 호암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작품 사고 팔고 할 때 되도록이면 한 푼 같은 거 깎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유명한 도자기라든가 유명한 서예품이 있다, 그림이 있다 그러면 좋은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병철 회장이 그래 갖고 왔나? 그럼 갖고 가는 거예요. 도자기 그림을 쫙 펼쳐놓고 그럼 이거 그 이병철 회장님 꼭 볼 때 이건희 회장, 홍란희 여사를 같이 보게 했대요. 같이 와서 봐라 그러고 이제 다 본다면 그래 이거 얼마 주면 되노? 그러면은 그 딜러가 와가지고 이거 총 앞에서 1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알았다. 1억 원 딱 주고 10%를 더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사라는 사람 불러갖고 여기 김기사 이군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줘라. 그거 끝나는 겁니다. 1억 원만 받았으면 좋았는데 거기다 자기 스스로 템포를 더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며느리 아들 딱 붙여놓고 너는 어느 게 좋노?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은 저는 이게 좋습니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병철 회장이 근데 그건 가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회장이 아버지 가짜를 왜 삽니까 이거? 저는 우리에서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내가 판명하고 일단 나한테 갖고 오게 하는 게 급선무지 내가 이거를 가짜라 그래갖고 야단을 치면 저는 진짜도 안 갖고 온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읽고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역시 큰 인물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벤치마킹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림을 누구 걸 사라고 와요. 가끔. 그럼 오라 그래요. 그거 제가 사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짜를 저한테 갖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미 저는 베테랑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갖고 오는 거는 제가 거의 90% 이상 삽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차 대접하고 잘 보내줘요. 좋은 작품 줘서 고맙다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나 돈 없어서 못 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작품들 안 갖고 옵니다. 저한테. 왜? 그 갤러리 FM 대표 돈 없어. 그걸 가져가지 마. 그런 걸 소문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주면은 무조건 좋은 물건 나오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후려쳐서 사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면은 한 번은 저한테 올지 몰라 두 번, 세 번은 안 오죠. 네, 거기 갖고 가면은 너무 깎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이 물건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든 그림이든 넉넉하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게 굴면은 그 당시에 돈은 조금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인연은 맺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수집해 보면서 돈도 벌었어요, 솔직히.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림을 수집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건 둘째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진짜 거물도 만나게 되고 또 재벌도 만나게 되고 또 조폭도 만나게 되고 근데 제가 그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을 했다든가 주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했으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인맥이 좋은 거는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림은 돈만 보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돈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은 자기 열정과 그 다음에 의지, 게다가 나의 인생을 멋있고 아름답고 신나게 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림이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그 예체능계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다 자유분방에 살지만 그림, 화가는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돈 버는 데는 화가가 최고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할 때는 지금이면 당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일 하겠다고 말하면 한 달이 지나고 또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면 1년이 지나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평생 지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든지 지금 do it right now. 오늘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